예, 정치 구단 오늘은 바로 정치 최고수이시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오늘따라 더 화이팅 하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먼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야가 정기국회 개식부터 한복, 상복, 뭐 캐대헌에 이제 그 각까지 나왔는데 이 상복에 대해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 정치에 맞서자 국민의힘 이런 의도였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뭐 상복 입고 오셨네. 초상 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현상들? 진짜 캐대헌 데빌 헌터 현상이 참 다시 재현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캐대헌이 재현된다. 이런 거는 정말 여야 합의로 이렇게 개원식이 국회의 잔칫날인데 네. 될 수 없는 이런 우리 정치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워낙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간극이 너무 커서 사실상 이게 내각제라면 진즉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총선을 통해 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렇죠. 네. 과연 이게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기초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정기국회 내내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개원식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딪힐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이거 특검법 개정안, 정부 조직법 개정안, 그다음에 예산 벌써부터 신경전을 이렇게 벌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쟁점이 기간을 한 60일 늘린 것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좀 늘린 것하고 공소유지 담당을 이제 이 특검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주요 것들이 좀 정비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또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이 내란 문제와 선을 긋지 못하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우리 그 도태우 씨 기억나십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 도태우 씨. 지난번 아마 총선 때 대구에서 도태우란 분이 공천시청했다가 잘렸어요. 그 이유가 5.18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된 폭동이다. 광주 5.18을 이렇게 표,마하는 발언.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했다는 게 논란이 되어서 공천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때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을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민수 반은 제2의 도태우 사건과 비슷한 거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 그렇죠.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라는 것은. 근데 이런 게 그대로 유지되고 뭐 전환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 도전 일종의 선상에 놓여 있다. 어디로 갈까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정체제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거리 아스팔트로 나가서 반체제 세력이 될 것인지 아무튼 계속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내내 이제 기승전환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환길이 어느 쪽으로 할까 결국엔 전환길이 지지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행보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히틀러가 갈색 셔츠단을 만들어가지고 아스팔트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조직하고 유태인들을 폭력하고 이런 극우적인 짓을 했거든요. 이 인기를 끌어서 점점 이 나치당이 세력을 모아서 결국 이 독일의 보수당을 무너뜨리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사실상 협박해서 또 회유해서 총리직을 승계받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그들과 단절할 것이냐가 정기국회 내내 아마 시험대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 3대 개혁이 민주당이 해야 될 개혁 과제인데 바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상호 바로 정무수석이 발언을 좀 세게 했습니다. 논쟁하랬더니 싸움이나 한다. 이러면서 검찰개혁 강경파의 경고장을 던졌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질서 있게 논쟁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지적 입장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항상 문제 제기 내용을 봐야지 형식을 비판함으로써 내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보수 세력이 그러잖아요. 싸우다 보면 네 나이 몇 살이야? 너 태도가 뭐야? 그렇죠. 이런 걸로 물론 그거는 지적되고 형식을 올바르게 갖추는 게 필요하지만 진정한 이 문제적인 내용을 잘 흡수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김희석 총리께서 뭐 행안부 법무장관 만난다고 했는데 잘 조정이 돼서 당정 합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핵심은 우리가 세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논쟁할 만큼도 했어요. 수사 기소 분리해라. 그다음에 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네. 보안 수사 요구에 멈출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거냐. 네. 이거 아닙니까 세 가지가. 근데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는 다 양설의 의미가 있어요. 다 의견이 다 합리성이 나름대로 있지만 저는 제 소나무당이 검찰 해체당입니다. 네. 원래. 나는 윤석열 검찰은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고쳐쓸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싹 교체를 시켜야 된다. 물갈이 하듯이.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 의견과 괴를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글쎄, 그렇게 누구랑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관되게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장 하는 것은 잘 조합이 될 것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검찰 출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진수 차관이나 노만석 대검 차장 여러 가지 문제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건 이제 사람의 문제이고 제도상의 문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의 독점권, 그다음에 기소 독점 이 두 가지가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다음에 스카이 72 윤우진이의 검찰들 접대 사건, 네. 최근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압수수색 신청 거부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게 검사들입니다. 네.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이었다고 봐요. 네. 이런 강력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의 그런 과잉 수사 이것을 당연히 통제되는 거잖아요. 네. 수사권을 다 줘도 네. 그것도 모자라 또 수사권을 일부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은 나는 과욕이다. 그리고 과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맡겼을 때 두 가지잖아요. 과잉 수사할 것이냐 부실 수사. 네, 그렇죠. 과잉 수사는 영장 독점권과 기소 독점권으로 통제가 되는 것이고 부실 수사는 이의 신청과 요구권이 다 있어요. 네. 만약에 종결 처분을 했을 때 만약에 부실하게 종결 처분했다 그러면 다시 기록으로 송부를 요구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된다.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할 때 항상 미국이나 우리 보수 세력들이 한국군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아니 한국군이 세계 5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까지 저렇게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의 60분의 1의 GDP를 가지고 있고 군사비를 1년에 20억 달러 정도 씁니다. 이제 대략 우리 북한 군사비가. 근데 네. 대한민국 군사비는 지금 48억 달러 넘잖아요. 네. 61조입니다. 61조. 네. 거의. 전 세계 한 5위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런 대한민국 군대가 그 북한 군대의 하나를 못 당해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다 맡겨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요. 동네 깡패들도 자기 관할권을 가지고 피 흘리고 싸웁니다. 어떻게 주권 국가가 자기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다 맡겨놓고 그걸 좋다고 떠들고 있는 한심한 군대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봐야 누릴 거 아닙니까? 계속 못한다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계속 통제만 하면 되겠냐고요. 물론 경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저는 보완시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검찰 개혁 얘기하셨는데 무엇보다 검찰의 최대 이제 피해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정의했을 때는 딱 압구정 정부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네. 정치 표적 수사. 네. 여기 이 압구정 정부의 행태 때문에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상위 기관을 행안부로 하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네. 정성호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약 12만 명쯤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경찰 중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대략 한 3, 4만 명 정도 될까요? 그게 국수본 산하에 이제 네. 통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수본이 사실 다 해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FBI처럼 우리가 검찰한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유보시켜 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다음에 이거를 2개 경제부패사법만 빼고 나머지 4개를 삭제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이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고 결론은 검사 중에 검찰 수사관 중에 상당수를 다 옷을 벗겨서 이 수사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렇게 전직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찰의 조직이 너무 그렇게 되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네. 국수본 중수청. 네. 그런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고민을 해야죠. 네. 아마 정성호 장관께서도 이 고민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그런 관점의 문제인데 네. 당정 간에 저는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달라. 워낙 지금 이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이 여러 가지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특히 누구요? 김민수 최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석방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 본인은 뭐 면회도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2의 도태우라고 얘기를 했고 제2의, 아마 이 지도부가 뭐 선을 긋고 있다는데 장동혁 본인도 그 경선 기간 내내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다시 접견도 가시고 아직도 아마 당원 제명 안 했는가요? 1호 당원? 1호 당원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윤석열 씨가 지금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는데 탈당을 했죠. 탈당했습니다. 본인이 탈당했죠. 근데 다시 이제 재입당 뭐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죠. 뭐 국힘이 자기가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가다간 이제 추경호 이제 압수수색 돼서 만약에 그렇죠. 기소가 네. 되고 나경원, 윤상현 다 문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되고 나면 그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세 사람이 만약에 사법 처리되는데 정리를 못하면 불가피하게 위원정당 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진당 사례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통진당 판례를 다 읽어봤는데 네. 통진당이 해산된 게 내란 음모 뭐 예비 이런 걸로 됐잖아요. 네. 근데 정작 내란 음모죄는 무죄가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냥 내란 선동죄만 유죄가 됐어요. 음모로까지 가려면 구체적인 행위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통진당 당원들이 한번 난상 토론을 해본 거잖아요. 상상력으로. 우리가 상상력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 정도 수준을 음모 단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에 비하면 여기는 뭐 아예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반헌법적 발언을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진당 정당 해산 기준보다는 훨씬 넘어서고 있다. 지금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충분히 이제 위원 정당 해산 청구를 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 제가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러나 지금 이 국힘 지도부에 달려 있다. 더구나 장동혁 이분은 판사까지 한 양반 아니에요. 네. 나는 판사 출신 장동혁, 김기현, 나경원. 왜 그럴까요? 판사 출신. 그래도 주호영 부의장은 좀 낫잖아요. 네, 응? 그렇죠. 한복 입고 오셨더만 보니까. 당의 명령을 안 따르고 네, 국회 부의장으로서. 근데 주호영 의원 정계 입문할 때부터 제가 우리 당으로 모시려고 제가 대구까지 가서 만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수없이 설득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이 정도라 돼야 그래도 이 헌정 질서 안에 포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상식선에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이제 국민의 짐 당겨서 나아가서 국민의 적으로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국제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승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집권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자 무대, 그러니까 김일성 이후에 최초의 다자 외교로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참석을 했을 때가 2015년인가 15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2015년 정설죠. 15년, 14년. 그때 제가 북경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김관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주중 한국 대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만나보고 했는데 네. 그때는 안 왔죠. 그때 김정은이 그때는 안 왔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 냉전 붕괴 이후로 이 북중러 세 정상이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죠.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한국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 베이징 출발 직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연구소를 방문했고요. 화성 20형 차세대 ICBM 개발 사실을 공개했고 또 지난달 31일에도 새로 조업한 이제 군수 기업소 방문했고요. 이렇게 연일 국방 현장을 방문하고 지금 전승절 참가하는 거거든요. 이 행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어떤 메시지?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탄이잖아요. 네. 즉 북에서 바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미국이 자신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과 국교가 수립된 나라입니다. 네. 근데 북한은 미국과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 국가, 뭐 사실상 전쟁 상태. 네. 평화협정이 맺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법률적으로 지금 전쟁 국가입니다. 서로 간에. 네. 그런데 그 국가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본토가 자기 적대국으로부터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지금 안보 위협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합의해서 ICBM을 폐기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소위 이란 폭격하듯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공중 폭격을 할 것인지. 근데 그 불가능하잖아요. 공중 폭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외교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ICBM 공장을 갔다는 것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그래서 빨리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뭔가 핵 보유국 인정해라. 그러니까 스몰 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9년이었죠. 19년 2월 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을 못하겠다. 빅딜이 아니면은 그냥 나오겠다라고 이제 존 볼턴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북쪽에서 뭐라 그러냐. 최선희 외무상이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자기들은 미국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가 논리를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북한의 외무성이나 이 논리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쭉 자신들의 전략적. 네.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담보, 즉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준 조건을 개발한 것이 네. 경제 제재 풀어주려고 핵무기하고 교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체제를 보장받기 그러니까 위해서. 핵 포기가 경제 제재의 대가와 맞받고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돼 줘야 핵 포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셈법이 다르다. 이게 북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가 계속 CVID, 소위 말하는 철저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핵을 폐기하자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완전한 비핵화는 좀 실현이 어려운 단계에 현재 왔다. 그렇죠. 지금 단계는.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프리징, 이걸 동결이라도 해야 된다.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와 나싱을 가지고 따지다가 계속 상황도 악화되는 거잖아요. 모든 정치 외교가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도 100%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더 병이 악화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중단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해결이 아니라 관리하는 차원으로서의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럴 뿐만 아니라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무기라는 죽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유하는 나라의 성격,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과 친구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나한테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신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핵을 없애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미 간과 남북 간의 신뢰를 통해 서로 간의 적대적 감정을 완화시키고 녹여나가는 게 훨씬 더 안보에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축과 회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예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상당한 예우를 받을 거다. 그래서 현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경호라든가 의전을 받는 거 아니냐. 나란히 세 명이 서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이 중국을 가면요. 네.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옛날에 11명이었습니다. 9명, 현재는 7명인데 네. 지금은 시진핑 단독 체제로 거의 됐습니다만 그동안 중국 공산당은 집단 지도 체제로 거의 국가 원수급이었어요. 그렇죠. 뭐 11명, 9명, 7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요. 그중에 한두 명하고 주석 정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은 전원을 다 만났어요.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저희랑 다르네요. 그만큼 북중 관계가 특수한 관계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북중러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은 이번이 좀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데 이 북중러 삼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 이 대립 신냉전 구도에 가시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북한은 대단히 자주적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각으로 만난 그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거로 보는데 뭐 의전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만 삼자가 이제 별도 장소에서 만나서 삼자 회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단독 회담을 하겠죠. 근데 정상회담 자체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북중러가 그러니까 삼자가 같이 다 만나는 건 가능성은 낮다 할지라도 이러한 북중러가 천안문에 같이 한데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북중러와 한미일의 이런 삼각구도의 대립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서방 연대가 더 구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한미일 쪽에서는 그렇게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부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 한미일처럼 북중러가 그렇게 모이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맨날 한미일 간에 지금 정상이 만나고 국방부 장관 만나고 외교부 장관 만나고 이거를 거의 1년에 몇 번씩 다반사로 해왔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저기는 한미일이 만나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2023년도는 바이든 주재로 기시다하고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정례적인 군사훈련 합의까지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일 간 이런 긴밀한 관계 아닐 때 북중러가 북경에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북중러 해군 공군이 합동훈련을 하기로 했다. 동해상에 서해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안보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위협이 크죠. 항상 상대방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북한 문제만 터지면 맨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막 얘기 떠들어대더니 북중러 군사협력회라고 우리가 거의 막 성환을 부린 꼴은 아니었습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부추겼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추긴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 만나는 가지고 와 막 우리가 떠드는 게 좀 이상할 수가 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아마 저는 북중러가 한미일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다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도 그렇고. 결국엔 이런 북중러의 최초 같은 자리에서 만남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데 특이한 게 트럼프 행정부가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에 공식적 입장을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서방 연대 모디 총리까지 해서 다 결집을 하고 있는데 공식 입장은 없다.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했던데. 이들이 우리 뭐 미국 이 군사력이 미국을 상대로 쓸 걸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서방 연대 결집이라는 건 좀 과도한 해석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면이 있죠. 다 양면이 있는데 외교라는 것은 어떤 면을 내가 중시해서 부각시키느냐 이거 판단이잖아요. 어떤 사물이라는 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면도 있고 그리고 굳이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부각시킴으로써 좀 선기능으로 유도하려는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이 ICBM 연구소 방문하거나 이랬던 게 예전에 하노이의 기억도 있고 어떤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전승절 참가가 이건 미국에 대한 도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이런 중국을 방문하는 것 전에 ICBM 시찰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트럼프의 회담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좀 염두에 두고 한 행보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날이 반파시스트 그 전승절이잖아요. 네. 사실 반파시스트 연합 전선이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그렇잖아요. 영국과 미국과 소련, 그 스탈린, 처칠, 그 루스벨트가 같이 연합해서 히틀러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몰아낸 게 2차 대전 승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다 기념하기 때문에 사실 푸틴이 주도하는 반파시스트 그 승리 그것도 전승절 같은 것을 크레물린 붉은 광장에서 하잖아요. 그게 아마 9월 5일인가? 5월 9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는 사실 메르켈도 몇 번 참석했어요. 독일 메르켈조차도. 메르켈은 사실 자기 나라와 싸워서 이긴 전승절 기념일인데도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정치적이나 외교적 함의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네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 행사에 일본 대표가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이 참 대단한 그러니까 메르켈이 대단한 분인 거죠. 네, 국제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국내 이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치금 관련해서 대표님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만 3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도 400만 원 채울 때마다 80차례 넘게 인출했다는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구치소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영치금을 넣으면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 없이 넣을 수가 없는데 근데 네. 한도가 차면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다 구치소에다 제가 내 개인 계좌 번호를 이야기해주면 한도가 차면 이체를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수분처럼 계속 빼간 거죠. 300만 원 차면. 근데 아마 제가 두 번째 구속됐을 때는 실링이 400만 원 올랐습니다. 400만 원이 꼭 차면 그걸 퍼내는 거죠.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 그렇게 한 80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쌓여서 그래서 하루에 550만 원 일당을 받는 꼴이 된 거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반스 입고 열심히 뭐 스모 선수처럼 반스 입고 열심히 운동해서 돈 번 게 아니고 아무튼 버티면서 법정에도 안 나오고 검찰도 안 나오고 지금 하루에 550만 원? 네, 돈 좀 보내주세요 해서 돈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8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저런 것도 참 웃긴 일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돈 좀 주세요 해서 이렇게 받은 건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 재산이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이게 돈에 진심인 사람들이죠. 돈에 진심이다. 네, 아무튼 뭐 큰 돈 작은 돈 안 가리고 최은순, 김건희 모녀들을 보면 아니 크리미널 패밀리가 마치 피해 금줄인 드라큘라가 흡혈을 해야 사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탐욕. 대통령 되자마자 그냥 바로 양평고속도로 휘게 만드는 거 보세요. 정말 놀라운 탐욕의 화신이다. 본능적인 충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치금이 별로 하루에 4만 원 쓸 수 있어요. 하루에 4만 원이요? 네, 4만 원밖에 못 씁니다. 네. 왜냐면 많이 쓰면 영치금 많은 사람 옆에서 좀 조폭 같은 사람이 갈취할 수 있잖아. 야, 너 이거 좀 사줘 그래가지고. 영치금도 갈취 가능합니까? 아니 영치금으로 뭘 물건을 사게 막 해가지고 한도가 없으면 그렇게. 하루에 막 40만 원씩 그렇죠. 구매해서 싹 뺏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한을 해놨군요. 4만 원밖에 하루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4만 원밖에 쓸 수 없는 거를 한도 채울 때마다 계속 인출해서 했다. 참 돈에 대해 진심인 사람들이다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대표님은 영치금 자체를 이제 계좌를 막아놓고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400만 원 채워지면 입금이 안 된 건데 그러면은 입금을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비우지 않으신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비운 겁니다. 제 아내가 뭐 워낙 철저한 분이라 제 아내가 아예 400만 원 들어오자마자 다 채워버렸어요. 못 넣게. 계좌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거 필요하면은 송영길 개인이 아니라 소나무 당이나 그때 송영길 석방 대책위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막아놨는데 막아놓으면 이제 제가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는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입해서 쓰고 막 그러고 뭐 다른 편지지 뭐 책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안에서. 네. 그러면 이제 돈이 한 10만 원, 20만 원 이제 실링이 내려가면 그 틈을 타서 후원자들이 막 5만 원씩, 만 원씩 막 보내요. 네. 그것도 안 차니까 막 1,000원씩 보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걸 안 열어주냐. 넣고 싶은데 뭔가 막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막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입금을 하면은 저녁쯤에 구치소에서 이렇게 쪽지가 와요. 네. 오늘 누가 이름 누구 전수미 5만 원, 뭐 이따금 이렇게 쪽지가 왔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군요. 누가 이렇게 보내줬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1,000원짜리가 많이 들어와서 아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실링이 차버리니까 네. 이분들이 자기가 한 5만 원 다 넣어버리면 다 차버리니까 1,000원씩 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1,000원짜리씩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세금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주기 위해서 참 네, 그 우리 마음이 제 아내가 그냥 면회 와준 것도 고맙고 그런데 뭐 그냥 공적으로 후원을 해줘야지 송영길 개인한테 사적으로 후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원칙이어서. 네, 역시 원칙과 그런 거는 참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1,000원씩 넣었다는 그것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을 사랑하는지도 지금 느껴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제 집행을 했잖아요. 근데 내 몸에 야 너 검사 해봤어? 나 검사 27년 해봤어. 내 몸에 손 하나 못 대. 막 반말로 이렇게 했던 게 어제 영상에서 좀 밝혀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할 때 생각이 나는데 네. 검사라는 건 평생 갑질이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은 또 연세대학교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법대를 들어갔잖아요. 군대도 부동시로 안 갔잖아요. 그 당시에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것은 빽이 없으면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백으로 안 간 거군요. 그렇게 의심이 안 됩니까? 어떻게 네. 부동시로 등치가 이게 산만한 사람이 너무 건강한데. 안 가냐고요. 무슨 당구 500을 치고 골프를 어떻게 쳐요? 부동시로 군대도 못 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쭉 갑으로 살아와서 검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일꾼이 아니라 술꾼을 뽑은 거죠. 일꾼이 아니라 술꾼을 뽑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별칭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윤석열이 1,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제 속옷 투항을 했잖아요. 시위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폭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있거든요. 조폭들은 여가 이제 문신들이 많으니까 옷을 벗어야 문신이 드러나잖아요.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벗습니다 보통. 조폭들은 자기 가슴도 보여줘야 이게 막 용 문신, 뱀 문신인 걸 보여줌으로써 네.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폭들이 쓰는 수법을 쓰는 것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 문신 보여주는 건데 윤석열도 그렇게 했다.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네요.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던 사람이 이렇게 속옷 그 조폭처럼 했다는 게.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좀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속옷 어저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픈한 걸 봤는데 굉장히 표정 자체가 안 좋았어요. 본 거 자체가 안 벗는 삽니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이건 망신주기다. 도대체 CCTV 공개해라. 근데 이거는 사실 오픈하면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5%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좀 화가 나는 게 그 김봉식 서울청장이 그때 구속돼 있었어요. 지금 보소로 나와 있었는데 제가 교수에 자주 만났는데 상당히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나한테 막 여러 가지 억울함을 이야기하는데 저런 경찰도 다 진짜 경찰대 합격해서 저 최고위까지 올라온 사람들, 우리 군인들 아니 자기의 이런 헛된 잘못된 판단으로 다 감옥에 넣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죄책감이 없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한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어떤 좀 보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때 검찰총장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이런 정말 완전히 동네 깡패 건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참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밝혀지는 진실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정원이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는데 반대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친구가 그 김상민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김건희가 그 봐달라고 명태균한테 했다.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게 긴밀히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관련돼 있고 과연 이 배우가 무엇인지 수사도 제대로 안 해버렸잖아요. 네, 덮어버렸죠. 테러로 지정하지 말라고. 67세 충남 아산에서 살던 분이잖아요. 부동산 업자인 이분이. 이 등산용 칼을 구입한 게
2023년 4월인가 돼요. 그럼 2024년 1월달에 이 범행을 했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뭐 흰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뭐 찌르기 연습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이를 독려하고 뭔가 배후 조장한 세력이 없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 세력이 무슨 종교 단체 논란 나왔는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를 거의 안 해버렸잖아요. 네, 그때 동조자 한 사람만 불구속 기소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무슨 커터 칼이라고 이거를 바꾸고 말이죠. 등산용 칼인데 사실 뭐 죽을 수가 있었는 건데 여기 동맥이 그 기억나시죠? 의사 수석으로 합격한 애가 자기 애인 여기 목 잘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비고 수능 시험 수석한 네네. 양반 내 옆방에 있었거든요. 너 왜 죽이게 됐냐 이걸 쭉 한번 들어봤어요. 네. 자기가 인터넷 보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그래서 애기를 자르는 거예요. 동맥을 이걸로. 그래 죽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기억나시죠? 네. 아, 그럼 너 왜 그랬냐고 내가 상담도 해봤는데 그 이재명 대표도 거의 죽는 거에 잘못하면 1cm만 더 들어갔으면 이런 완전한 테러 사건을 테러로 규명하지 않고 무슨 커타칼 미수 막 이렇게 그걸 폄하시키고 왜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로 갔냐 헬기를 왜 이용했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런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그 배우의 국정원이나 이런 김상민 검사 이 친구를 아니 국회에 나가 떨어진 친구를 국정원 특보로 이렇게 위인 선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드러난 거죠. 네, 그러면 가장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동맥 그렇죠. 연습을 했다. 이 사람도 이제 그 사람도 연습을 했다고 자기가 자백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몇 개월을. 여기 배후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 이 테러 자체가 테러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피습 자체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표였어요. 철저히 이 피습 자체가 외면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워졌고 은폐하고 축소됐잖아요. 이것이 윤석열 그렇죠.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그럼 보시는 거죠? 그렇게 비춰집니다. 물청소까지 해버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현장을. 말도 안 되는 증거 인멸을 했으니까요. 근데 국정원 법률팀은요, 테러 사건 지정이 가능하다 입장이었는데 김상민은 실익이 없다, 테러 지정하지 말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명태균, 김건희 통화록에도 김상민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시가 뭐가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저희 그 한남동 거기 막 했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사실은 확인해봐야겠지만 네. 총 있으면 자기가 쏘아 죽이고 싶다고 네. 총을 뭐라고 들고 다니냐 쏘라고 들고 다니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건희 씨가 김건희의 그런 그 언행과 행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에 대한 배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네. 근데 국정원이 한 게 이 테러에 대해 지정하지 말자 은폐 축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일부 자료만 검찰에 제출했다. 이게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조사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이뿐만 아니라 네.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냐면 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검찰이 객관 의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는 피의자를 범죄를 발견해서 이렇게 진압하고 기소하는 것도 임무지만 혹시라도 피의자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혀서 누명을 벗겨주는 임무도 부여돼 있다. 그게 공익의 대표자인 이유입니다. 네,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말한 그렇죠. 이유. 그런데 이 윤석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익의 대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유리한 증거는 숨겨버리고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는 숨길 뿐만 아니라 조작을 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분명히 아니 쌍방울 입장에서는 대북 사업을 한다 그래야 뭐 그때는 막 주가가 뜰 때였잖아요. 주가 조작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걸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한 것도 지금 윤석열이 고발 사주한 게 아니냐 싶은데 또 서해 공무원 사건 이 피격에 대해서 또 고발 사주한 게 아니냐 나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문재인 정권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고발 사주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직접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발이라고. 네, 고발하라고.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2023년 7월 25일 날 내가 공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윤석열을 고발했잖아요. 네. 그게 생중계로 그때 다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쫄아가지고 검사들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 돌아오자마자 나부터 구속해라라고 검찰청 앞에 7월 25일 날 가서 고발했더니 네. 그게 생중계로 나왔거든요. 바로 다음 날 7월 27일 날 100군데 정도를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아, 대표님의 뭐 거주지라든 관련된 그렇죠. 그 이후로 쭉 한 10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네. 여수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10여 군데를 동시 이 버스 2대로 내려가지고 압수수색했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바로 경로를 했다고 봐요. 윤석열이. 송영길이 저거 하나 못 집어넣냐.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국정원에 밝혀진 대로 지금 박지원하고 그 서훈 두 원장 네. 기소가 직권남용죄하고 무슨 뭐 허위 공문서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다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삭제한 게 아니라. 삭제 지시했다지만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박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월성인가요? 월성인가 구미인가 어디 그 원전 그 사건 네네. 있었잖아요. 대전 네, 원전 사건. 네. 원전 월성인가요? 월성 원전인가? 그 사건 때도 감사원에서 산자부 직원들 뭐 감사하고 했지만 지운 게 아니라 다 남아 있어가지고 다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훈 박지원 사건은 바로 공소 취소할 문제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북한 내부의 도감청을 통해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을 했다는 것인데 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범죄로 시키면 국가안보위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없애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안 해요. 좀 일하면 내 직권을 벗어난 남용인데 내가 내 밥만 먹고 가만히 복지부동하면 되는데 내가 왜 다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를 없애야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은 나중에 직무평가로 해야지 이거를 형사범죄화 시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배임죄도 없애야 돼요. 배임죄라는 게 그러니까 정권이 항상 정치적인 탄압을 할 때 민간인들은 배임죄를 걸어서 탄압을 하고 일반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죄로 탄압하는 게 전가의 보도이거든요. 네. 이거 독이 없애야 된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250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허위고 네. 2항은 남을 떨어뜨리려는 허위예요. 남을 떨어뜨리려는 허위사실 배포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자기 자신의 어떤 변명 속에 나오는 그런 허위 이것은 무죄화시키고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해서 정치적 심판으로 해결해야지 이거 일일이 이걸 유죄로 하면 아니 국민에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 검사들의 판사들의 이 펜대 하나로 그냥 의원직을 상실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윤석열. 검사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버젓이 국회에 와가지고 아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처럼 거짓말로 했잖아요. 네. 이 검사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이 검찰 범죄 집단들이 제대로 한번 처벌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한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기 업적을 좀 자랑을 과장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원직을 상실시켜요? 아니 김건희는 자기 이력서에 쫙 거짓말을 써놓고 뭔가 덧보이려고 자기가 했다. 아무 처벌도 않고 수사도 안 했던 이 검사들이. 그래서 저는 이 허위사실 유포죄 이것도 그 1항 250조 1항은 저는 삭제시키든지 행위 태양을 없애야 된다. 즉 자기의 재산, 네. 뭐 병역, 뭐 이런 거, 네. 경력 이런 거 허위 사실은 처벌하더라도 네. 행위에 대한 처벌은 네. 나는 없애는 게 맞다. 나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 직권남용죄, 배임죄, 250조 1항의 행위에 대한 삭제 세 가지를 나는 민주당이 즉각 이번 정기국회 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 노란봉투법도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있었던 법도 통과가 좀 됐으니까 앞으로도 직권남용죄나 배임죄 관련한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게 됩니다. 오늘 정치구단 최고수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나와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